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부터 기본간호 활력징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선 체온과 맥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이탈 사인 활력징후가 뭐냐, 신체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의미하며 평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기초 자료입니다.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는 입원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나 기관의 규칙에 의한 정기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고, 활력징후에 영향을 주는 약물, 대표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해열제 등 투여 전후에도 체크해줘야 합니다. 특히나 마약성 진통제와는 호흡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죠. 하나 이상의 활력징후가 비정상적이라면 적어도 4시간마다 측정해야 하고요. 수술 등의 생리적 변수가 급격하게 변하는 위험이 있거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경우에는 15분마다 측정할 수도 있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면 즉시 언제나 측정하는 것이 좋고요. 그전 측정치와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역시나 2번 또는 그 이상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신체적 변화에 대한 주관적 증상을 호소할 때, 그리고 수혈 전, 중, 후 역시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되고요. 수혈 전중후를 측정하는 이유는 특히 중후의 경우에는 수혈 부작용 때문에 올 수 있는 변화를 찾아보기 위해서 전에 해놓은 거와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습적 진단검사 전후에 역시나 혹시 이상이 있을 거에 대비해서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입원식 기초자료, 그리고 활력징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전중 후에는 필요에 따라 활력징후를 측정해야 된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죠. 먼저 체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체온은 인체에서 생산된 열과 외부 환경으로 소실되는 열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시상하부 전엽과 후엽이 담당하는 게 다릅니다. 전엽은 열 소실 중추로서 체온이 상승하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환을 함으로써 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시상하부 후엽은 열 생산 중추로서 체온 하강 시 혈관 수축, 떨림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간호사 시험엔 좀 나올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체온 조절 중추가 시상하부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시면 먼저 나이인데요. 영아나 노인의 경우는 체온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당연히 체온이 손상될 위험이 있고요. 일주기 변동을 살펴보면 하루 중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체온이 높고요. 새벽 4시, 6시 사이가 가장 체온이 낮아요. 똑같이 4시, 6시니까 오전, 오후, 당연히 오전이 체온이 낮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스트레스로는 당연히 몸을 움직였으니까 체온이 올라가겠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자극되기 때문에 체온이 상승합니다.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경우 갑상샘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의 기초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진이 되면 체온이 상승하고요. 배란과 관련해서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 때문에 배란 직후 평소보다 0.5도 높아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흡연과 관련해서는 혈관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와 점막의 온도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니코틴이잖아요. 니코틴 때문에 혈관 수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유는 카테콜라민 때문이에요. 카테콜라민이란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혈관 수축을 유발해서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체온 측정 부위로는 구강, 애과, 직장, 고막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마 부분에 측정하는 체온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4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요. 직장은 외부 환경에 따른 변화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측정 부위예요. 이런 부분도 시험에 한 번 정도는 나왔었어요. 수은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기 전에 체온계의 눈금을 최소한 35도 정도 내린 후 측정해야 합니다. 애가 체온의 정상은 36에서 37도예요. 그리고 애가 체온의 측정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5분, 10분 정도 된다는 거.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피부와 밀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죠. 금기는 화상 환자라든지 애과에 환부가 있는 환자, 그리고 영아 등의 수행이 어려운 환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애과가 어딘지 모르시면 애과는 겨드랑이를 이야기합니다. 겨드랑이. 그 다음 구강은 36도 5부에서 37도 5부 정도 되고요. 측정 시간도 조금 짧아져요. 3분에서 5분 정도 측정하면 되고, 금기는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나 의식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구강 손상 대상자,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직장 체온은 정상이 37에서 38도예요. 측정 시간도 굉장히 짧죠. 2, 3분. 금기는 직장 내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한 환자이거나 혹은 직장이나 회음부 염증이 있으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경련 환자라든지 설사 환자 역시 직장 체온을 측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신부 체온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구강 부위가 금기일 때 보통 직장을 측정하게 되는데 임상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하는 부위는 아니죠. 이 세 가지 체온 측정 부위의 정상 범위를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애과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36에서 37도. 여기서 구강은 애과 다음으로 바깥에 외기가 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0.5도만 올리면 됩니다. 정상에서. 그래서 36도5에서 37도5가 되고요. 이 구강보다 더 외기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직장이잖아요. 신부 체온이기 때문에 또 0.5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7에서 38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막의 정상 온도는 체온과 같아요. 36에서 37도 정도 되고요. 측정 시간이 1, 2초로 굉장히 짧죠. 외이도 상태에 따라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체온계는 고막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역시나 고막 체온 역시 신부 체온을 조금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애과 체온이랑 온도가 같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은 순서로는 앞전에 설명드렸죠. 직장이 제일 높고 구강, 애과, 고막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체온 측정 시에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구강 체온은 음식물 섭취, 흡연 시는 10분 후, 찬물이나 뜨거운 물,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에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30분 정도 후에 측정해야 된다는 거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녀석들은 10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되면 30분 후 측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막 체온은 3세 이하는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그 이상의 경우는 후 상방으로 당긴다. 이게 최근 시험에 나왔었죠. 맥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맥박은 말초동맥에서 촉진되는 혈관의 박동입니다. 그래서 분당 심장의 박동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심장 박동과 심근 수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박출량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오히려 심장 박동과 심근 수축력을 저하시켜요. 그러니까 심박출량도 저하시키겠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도 좀 여기서 미리 맛보기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박수는 정상이 600에서 100회예요. 그럼 맥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뒤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맥박 측정 부위에 적당한 압력을 가해서 박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정상 기준으로 그것보다 빠르면 그러니까 100회분 이상은 빠른 맥박, 빈맥이라고 하고요. 정상이 60이니까 분당 60회보다 느리게 되면 서맥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맥박 결소는 뭐냐? 심첨 맥박수와 요골 맥박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첨이라는 건 심장이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뾰족한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청진기를 갖다 대고 맥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정확한 박동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골 맥박은 말초에 전해지는 심장 박동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딘가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첨 맥박을 꼭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간호사가 각각 심첨 부위의 맥박과 요골 부위의 맥박을 1분 동안 동시에 측정해서 두 개의 결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방법인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맥박의 리듬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정맥은 불규칙한 박동 모든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간헐맥은 정상과 불규칙한 박동이 교대로 일어나는 경우를 간헐맥이라고 하고 조기박동은 정상 맥박이 일어나기 전 약하게 발생하는 맥박을 조기박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요.
맥박의 강도는 심장 수축 시 나오는 혈액의 양과 맥박 측정 부위에 이르는 심혈관계의 상태를 반영해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축력이 약하다면 맥박도 당연히 강도가 약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맥박 측정 부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우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목 부위에 경동맥이 있고요. 귀 앞에 측두동맥이 있고 상완동맥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여기가 요골동맥, 요 부위가 척골동맥이 됩니다. 보통은 요골동맥에서 가장 많이 맥박을 측정하죠. 그리고 대퇴동맥, 그 다음 측정 부위는 무릎 관절이 접히는 뒷부분, 그 부분에 이렇게 슬와동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족배동맥이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없는 한 가지가 이렇게 복숭아뼈가 있으면 복숭아뼈 뒤쪽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또 하나 동맥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후경골동맥이라고 해요. 후경골동맥. 이 부위도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측두맥박은 측두골의 뒤 상회 측의 측두동맥을 측정,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고, 요골맥박을 잴 수 없을 때 보통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총경맥박은 총경동맥 맥박이죠. 총경맥박이라고도 하고 총경동맥 맥박이라고도 해요. 심장마비 등의 쇼크나 뇌순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맥박이기 때문에 심장마비 등에 사용할 수 있고요. 뇌로 혈액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동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뇌순환 평가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죠. 심청맥박은 좌측 중앙쇄골선과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곳에 심음을 청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상완맥박은 아래쪽 팔의 순환 상태를 확인 가능해요. 상완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의 상태를 확인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지혈압 측정 시에 청진기를 대는 곳이기도 하고요. 요골맥박은 말초맥박의 특성을 사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죠. 척골맥박은 손의 순환 상태를 사정 시 이용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척골동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바닥의 순환이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막히더라도 반대쪽에서 손의 동맥혈을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혈관이 다 괜찮은지 상태를 테스트하는 게 알렌 테스트예요. 그래서 ABJ 체열 시 이 알렌 테스트를 해서 두 개 다 문제 없을 때 보통 ABJ 체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쪽이 요골동맥, 이쪽이 척골동맥이에요. 그래서 양쪽 손가락으로 두 개의 동맥을 눌러서 동맥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한쪽씩 띄워봐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가 이 알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가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고 가시면 좋겠죠. 대퇴맥박은 쇼크에 빠질 때 쉽게 측정 가능한 부위이고요. 하지의 순환 상태를 확인할 때 이용됩니다. 슬화맥박은 다리 아래쪽 순환 상태, 하지에서 혈압기를 사용할 때 이용하고요. 후경골맥박은 발목의 내측과 후부의 표면을 지나는 아까 알려드린 후경골동맥에서 측정하는데, 이는 발의 순환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족배맥박은 발등을 지나는 족배동맥에서의 맥박을 의미하고요. 발의 순환 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 맥박의 측정 부위죠.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인데 맥박수는 영아기에서 성인기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통 감소를 합니다. 영아기에서는 보통 120에서 160까지 정상으로 보잖아요. 성인은 60에서 100. 그래서 영아기에서 성인까지 성장함에 따라 차츰차츰 이 맥박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심장의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노인의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일반적으로 성인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감소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근이 약한 경우에는 맥박수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오히려 같거나 감소하다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열이 날 때는 당연히 대사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맥박수 증가하고요. 통증이 있을 때도 보통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맥박수가 증가하는데,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맥박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강심제잖아요. 강심제는 맥박수를 감소시킨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60회, 분당 60회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은 맥박수를 증가시키는 약물이에요.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맥박수를 증가시키고요. 아트로핀은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합니다. 얘를 억제하다 보니까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맥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출혈, 혈액소실 역시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그러다 보니까 맥박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렇지만 혈액이 소실됐기 때문에 약하고 빠른 맥박을 초래하게 되죠. 이런 부분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사 부분을 살펴보면 갑상생 기능 항진의 경우에는 맥박수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갑상생 기능 저하에서는 맥박수를 감소시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상샘이 기초대사에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초대사를 항진시킨다는 것 자체가 맥박수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 저하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후에 역시나 맥박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잘 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운동. 운동의 경우 당연히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맥박수도 따라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장기간 운동한 경우에는 평상시 맥박수는 오히려 감소되죠. 그래서 마라톤 뛰시는 분들은 평상시 심박수가 거의 50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분당이겠죠. 그리고 운동 후 안정 수준으로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으로 맥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요골맥박 측정인데요. 환자가 누워있으면 팔을 바로 펴도록 하고 앉아있으면 팔꿈치를 90도 정도 굽힌 후에 손바닥과 손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둘째, 셋째 손가락이 작은 경우에는 넷째 손가락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둘째, 셋째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이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요골동맥을 잡고 맥박 감지되도록 살짝 힘을 줘 동맥을 누르면 측정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 엄지를 쓰면 안 돼요. 엄지를 쓰게 되면 본인의 맥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맥박 측정에 혼동을 줄 수 있어서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지 않는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칙적이라면 30초 동안 측정하고 2배수 하면 되고요. 심질환이 있거나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1분 동안 풀로 측정해야 됩니다. 맥박수, 맥박 강도, 맥박의 양상을 측정하고 임상기록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심천맥박 측정 방법인데요. 적응증으로는 말초맥박이 불규칙한 경우에 심천맥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를 살피기 위해서 심천맥박을 측정할 수 있고요. 심질환으로 말초맥박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천맥박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신생아나 영유아 등의 경우에는 역시나 맥박 측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 특히나 신생아 경우에는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게 적응증입니다. 청진기를 좌측 쇄골 중앙선 그리고 5번째 늑간이 만나는 곳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시고요. 저곳이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부위인데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이쪽이 좌측이죠. 좌측 쇄골 중앙선 쭉 내리고 첫 번째 늑간, 두 번째 늑간, 세 번째 늑간, 네 번째 늑간, 5번째 늑간이 만나는 곳 이 부위가 심장에 천 부위가 있는 부위입니다. 이곳에 청진기를 대고 1분간 심음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강도와 양상도 함께 측정하고 역시 기록해야 되겠죠. 앞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맥박 결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2명의 간호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이 심천 부위에서 맥박을 측정하고 또 한 명은 요골동맥에서 맥박을 측정해서 그 차이를 기록하는 게 맥박 결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